아릉도상에서 1만 대의 화살을 남기다. 중국 전국대에 있던 이야기다. 귀곡자라는 선생 문화에 손빈과 방연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다. 손빈과 방연이는 총명이 초군하여 글도 뛰어나게 잘 하였지만 의리가 있고 정분이 아주 두터웠다. 어느 날 손빈과 방연이는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네가 먼저 출세하면 네가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먼저 출세하면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고 굳은 언약을 맺은 끝에 이 약속을 어기는 날이면 아릉도상에서 1만 대의 화살을 안겨 죽이자고까지 맹세를 하였다. 두 사람은 남모르게 이런 언약을 맺고 밤에 낮을 이어가며 일심으로 글 공부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난 뒤 방연이가 먼저 출세를 하여 위나라의 상장군으로 되었다. 방연이는 비록 당당한 장군이 되었지만 어제날 친구와의 언약을 중히 여기고 자주 글방으로 찾아와 손빈이더러 위나라로 함께 가자고 졸랐다. 그럴 때마다 손빈이도 친구 방연이를 따라가서 함께 출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 하였다. 헌데 매번마다 귀곡 선생이 세상 모든 일이 때가 있는 법 이라고 하면서 극구 막아 나서는 바람에 손빈이는 방연이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니 손빈이는 엄한 스승 앞이라 가자는 말도 못하고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며 속만썩이었다. 이렇게 얼마간 지난 뒤 하루는 귀곡 선생이 조용히 손빈이를 불러 앉히었다. 손빈은 듣거라. 내가 오늘 너를 부름은 다름이 아니로다. 보아하니 네가 기어이 방연이를 따라가 출세할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 같으니 나도 이제는 더 막을 수 없구나. 정 가겠으면 가되 내가 시키는 대로 땅에 우물 파고 100날 동안 햇빛을 피하여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100날이 차거든 속에서 나와 그를 따라가야 한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사옵니다. 귀곡 선생은 본래 방연의 사람됨을 잘 아는지라 손빈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여 때가 되기 전에는 손빈을 방연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방도를 댄 것이었다. 그런데 손빈은 방연을 따라갈 생각이 간절한지라 그 까닭도 케어 묻지 않고 선생이 시키는 대로 속에 들어가 빨리 100날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그러니 100날을 참고 기다릴 리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손빈이 속에 들어앉은 지 한 달도 채 못 가서 방연이 또 손빈을 찾아왔다. 방연이 서생들이 글 읽는 글방에 와서 손빈을 찾으니 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귀곡 선생한테 물었지만 선생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며 무정 모르쇠를 댔다. 그러니 방연이는 전신의 맥이 확 풀리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손빈의 이름을 서럽게 부르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그러다가도 하늘을 우러러 앙천통곡을 하는데 길 가는 사람이 들어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니 그 가까이 움막 속에 있는 손빈의 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빈은 꿈속에서 방연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슬피 우는 소리를 듣자 그리움에 목이 메고 안타까움에 구곡간장이 마구 비비탈려 끊어질 것만 같아서 더는 꿈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손빈은 귀곡 선생의 간곡한 타이름도 생각할 새 없이 꿈속에서 펄쩍 뛰어나와 방연의 손을 덥석 잡고 그와 함께 방성통곡하였다. 귀곡 선생이 생각해 보니 손빈이 방연이를 따라갔다가는 필시 역경에 빠질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말려낼 재간도 없었다. 이제는 뜨는 해를 막지 못하고 지는 해를 동여매 놓지 못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귀곡 선생은 떠나는 손빈에게 미리 마련해 두었던 금낭 비단 주머니를 품에서 꺼내어 주며 가장 위급할 때 꺼내보라고 당부하였다. 방연이는 글방에서 글 공부를 할 때 맺은 언약대로 손빈을 위나라에 데려왔는지라 너무도 기뻐서 며칠간 그와 마주 앉아 그새 그립던 이야기도 나누고 먼 장래도 담론하고 손빈이 글방에서 글을 배운 것도 알아보고 손빈의 재간도 알아보았다. 헌데 며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자기가 출세시켜 주자고 데려온 손빈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고 장차 자기보다 더 크게 될 사람이었다. 당연히 생각해 보니 장차 손빈이가 더 크게 출세하는 날이면 자기는 위나라의 상장군 자리에도 앉아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뒷간에 갈 때 생각 다르고 올 때 생각 다르다고 이때부터 당연히는 철석같이 다진 친구 간의 언약을 버리고 손빈을 죽여 없앨 생각만 하였다. 방연은 손빈을 죽이자고 드는 사람이라 며칠 지난 뒤에 그에게 다른 벼슬은 주지 않고 자기 손 아래에 있는 굴량도감이란 벼슬을 주었다. 그래야 손빈을 해친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방연의 속생각을 모르는 손빈은 친구 덕에 굴량도감을 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그날부터 굴량도감 자리에 앉아 나라의 굴량과 말, 마초를 빈틈없이 살피었다. 위나라에서는 나라에 충성한 굴량도감을 얻어왔다고 방연을 크게 칭찬하고 위나라 사람들은 손빈을 우러러 보았다. 하지만 방연은 손빈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동상이몽이라 그를 해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방연은 수하의 신복을 불러다 한밤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손빈이 맡아보는 마초더미에 불을 놓게 하였다. 마초더미에 불이 달리니 삼당 같은 연기가 탈에 치며 솟고 화광이 하늘에 닿았다. 손빈이 씨름 놓고 침상에 누워 자다가 마초더미에 불이 붙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나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다. 나라의 마초더미는 하룻밤새 다 타서 잿더미만 남았다. 이렇게 되니
굴량도감인 손빈이 무사할 리 없었다. 방연은 자기가 남몰래 꾀한 일이지만 마초 더미가 다 탔다는 소리를 듣자 이게 어디 될 법이냐고 새길내길 펄펄 뛰면서 굴량도감의 귀를 낮추겠으니 당장 손빈을 잡아오라고 불효령을 내렸다. 방연이 영을 내리자 나졸들이 우르르 모여와서 손빈을 잡아 끌었다. 그제야 손빈은 자기가 방연의 꾀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애초에 귀곡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방연을 따라 온 것을 후회하였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은 없었다. 손빈은 속으로 선생님! 하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흘렸다. 그러자 귀곡 선생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며 귓전에 선생의 목소리가 쟁쟁 울렸다. 손빈아, 네가 떠날 때 준 금낭을 잊었느냐? 손빈은 그제야 귀곡 선생이 미리 자기의 얌나를 걱정하여 비단 주머니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았다. 귀곡 선생이 준 비단 주머니에는 아무 물건도 들어있지 않고 다만 글 한자를 쓴 종이가 있었는데 그 글을 보니 미칠 광자였다. 손빈은 선생이 쓴 그 글 한자를 보자 머리에 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이젠 살았구나 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손빈은 방연의 앞에 잡혀가자 입에 침을 개질개질 물고 횡설수설하며 되는 대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였다. 방연이 보니 손빈은 틀림없이 미친 것 같은데 아무리 군법이 중하다 해도 미친 사람 목에 칼을 댈 수는 없어 잠시 놔두었다. 하지만 마초 더미에 불이 났다고 미치광이까지 되었으랴 하는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방연은 손빈을 돼지굴에 쳐넣고 그 허실을 알아보려 하였다. 헌데 방연이 살펴보니 손빈은 분명 미치광이였다. 돼지굴에 들어간 손빈은 돼지 똥 속에서 돼지처럼 뒹굴며 돼지와 함께 자기도 하고 돼지와 함께 구유에 쏟아놓은 돼지죽도 쭉쭉 들이켰다. 며칠을 두고 봐도 그 모양 그 꼴이었다. 그제야 방연은 시름을 놓았다. 이 지경으로 미쳤으니 손빈이 제 아무리 총명과 재질이 뛰어났다 해도 더는 출세를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안갚음을 못할 것인즉 후환이 없어진 셈이었다. 그래서 방연은 손빈을 놓아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혹시 하는 근심도 없지 않아 손빈의 종지뼈를 베어 던지고 내쫓았다. 방연에게 종지뼈를 잘리운 손빈은 그때부터 자기 이름자의 빈자를 종지뼈 빈자로 고쳐 쓰고 방연의 일을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으며 가만히 기회를 보아 위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도망하였다. 그 후였다. 손빈을 밀어내고 더 높이 발아오른 방연이는 더욱 기세사나워져 위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한나라로 쳐들어갔다. 방연의 군사들은 한나라 땅을 짓밟으며 갖은 만행을 다하였다. 하지만 힘이 약한 한나라는 방연의 군사를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지라 이웃에 있는 제나라에 구원을 청하게 되었다. 이때 손비는 재간 있는 모사로 제나라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제나라에서는 한나라도 구하고 손빈의 지략도 알아볼 겸 손빈에게 군사를 주어 방연이를 물리치고 위험에 처한 한나라를 구하게 하였다. 헌데 손빈은 곧장 한나라에 가서 방연과 맞서 싸울 대신 도리어 위나라로 쳐들어갔다. 위나라는 한나라를 치려고 모든 군사를 풀어 한나라로 보냈는지라 나라 안은 텅 비나 다름없었다. 산돼지 잡으러 갔다가 집돼지 잃는 격으로 된 위나라는 손빈의 군대 때문에 당장 위험에 처하였다. 그러니 방연의 군대는 한시도 한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방연은 부랴부랴 군사를 돌려세워 손빈의 군사를 내쫓으려 위나라에 돌아왔다. 그런데 방연이가 군사를 거느리고 손빈의 군사를 맞받아 가는데 웬일인지 손빈은 방연의 군사와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군사를 되돌려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손빈은 방연의 군사가 쫓아오면 뛰고 방연의 군사가 멈추면 자기도 멈추면서 유인하며 후퇴하는데 첫날에는 군사 한 사람이 부엌을 둘을 만들어 놓고 밥을 지어 먹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군사 한 사람이 제각기 부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밥을 지어 먹게 하고 사흘 날에는 군사 둘이서 부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밥을 해먹게 하였다. 그러니 부엌 자리는 날마다 절반씩 줄어들었다. 방연이 손빈의 군사를 쫓아가면서 그들이 밥해 먹은 부엌 자리를 찬찬히 세어보니 날마다 절반씩 줄어드는지라 틀림없이 군사들이 바빠서 뺑소니 친 게 분명하다고 여겼다. 사흘 동안에 반에 반씩 줄었으니 손빈의 군사는 그 태반이 도망한 셈이었다. 방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그럴 테지. 잿간놈, 나에게 종지뼈까지 잘리웠으니 내 이름만 듣고도 바빠서 주랭랑을 놓는구나. 그렇게 바삐 후퇴를 하고야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을 수 있나. 방연은 이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바싹 손빈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이때 손빈은 벌써 마른 고갯길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오로지 방연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어둑어둑할 무렵 방연이는 군사를 거느리고 마른 고개에 이르렀다. 얘가 어디냐? 마른 고개인 줄 아려옵니다. 방연은 마릉이란 말에 그만 몸이 오싹하며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길가에 웬 나무 팻말이 서 있는지라 고갯길에 다가가 보니 그 나무 팻말에 백묵으로 방연이 죽을 곳이 이 나무 팻말 밑이다 라는 뜻의 방연사 처차수화 7글자가 쓰여져 있었다. 그제야 방연은 손빈의 계책에 끌려든 줄 알고 황망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손빈의 길망 군사가 쏜 화살이 일제히 날아와
방연의 몸에 박히었다. 손비는 이와 같이 예전에 맹세한 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방연에게 마릉도상에서 1만 대의 화살을 안겨 죽여버렸다 한다.